시집살이의 시작이 어디 있겠냐 생각하시는 분들 당연히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저의 시집살이는 시작이 참으로 명확하답니다. 제가 시집을 오고 나서 실수를 크게 딱 한 번 했었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시댁 식구들의 운명을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실수였어요. 그 실수로 인해서 신우가 저 때문에 시아버지랑 틀어져서 절연을 하게 되는 큰일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한 실수였고 정말 말 그대로 실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아다리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사실 우리 신우 어릴 때부터 사고를 좀 많이 치고 다니긴 했었어요. 결혼하기 전부터 맨날 술이나 처먹고 경찰서에 가서 진상짓을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친구들에게 뭣도 모르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사기를 맞는 일을 당한다거나 거기다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음주 단속에 걸려서 벌금을 물었던 적도 있었고요. 아무튼 그냥 종합 선물 세트 마냥 별의별 일들이 많았었던 인간이 바로 우리 신우였습니다. 정말 그냥 딱 철없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어쩌다가 저런 게 태어났지 싶은 수준의 개념이 없는 인간이었다고요. 신우는 사실 늦둥이로 태어나서 집안의 귀여움을 한껏 받고 자라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개차반으로 자랄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저랑 동갑인 남편이랑 9살 차이가 나는 어린 동생이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36살에 결혼을 했는데 사실 그때 시누이의 나이가 27살이었으니까 학생 때만큼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성인이기도 하고 자기 밥벌이를 해도 충분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우 그 나이에도 정신 못 차리고 동네 양아치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맨날 술이나 처먹고 놀았다 이 말입니다. 사건은 제가 시집을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신우, 저희 부부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 있던 와중에 신우가 속이 안 좋다면서 밥을 먹다가 화장실로 뛰쳐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걱정을 하며 어제 뭘 잘못 먹었나 하고 있고 시아버지는 밥맛이 떨어진다고 혀를 끌끌 차고 있었고 저희 부부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어요. 워낙 술을 자주 먹는 신우였기 때문에 어제 또 과음했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속이 안 좋다고 두세 번을 더 뛰쳐나가는 게 아니겠어요? 점점 식사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던졌죠. 아가씨, 그렇게 속이 안 좋아요? 아유, 누가 보면 우리 아가씨 임신이라도 한 줄 알겠다. 그러길래 어제 술을 좀 작작 마시지 그랬어요. 아, 남들이 보면 오해하겠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글쎄 그게 사실이었던 거죠. 신우랑 시모가 순간 사색이 되는데 온 집안의 공기가 차게 식더라고요. 정막이 이상하게 흐르는데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쭉 흐르는 기분까지 들더라니까요. 시아버지랑 남편은 처음에 제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웃고 있었는데 정작 신우랑 시모가 아무런 말도 못하고 덜덜 떨고만 있으니까 순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태 파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신우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니까 시아버지가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이래? 아, 진짜 뭐 임신이라도 했다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어떤 녀석이야? 너 지금 설마 지금 만나는 그 머리 센 노랗게 염색한 양아치의 아이라도 가졌다는 거야? 내가 그 놈이랑 헤어지라고 몇 번을 말을 했는데 지금 임신을 했다는 거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 잘못했어요, 아빠. 진짜로 저도 임신이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신우가 잘못했다면서 빌기 시작하는데 진짜 임신한 게 사실이었던 거죠. 시아버지가 말하는 샛노랗게 염색한 양아치는 신우가 몇 년 동안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였는데 백수이기도 했고 학창 시절에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다녔던 동네에서 유명한 놈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너무나도 싫어해서 헤어지라고 머리라도 빡빡 밀어야 정신 차리겠냐고 몇 번이나 말렸었는데도 덜컥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시아버지도 당연히 제정신이 아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저는 제가 말을 뱉었지만 너무나도 놀라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열이 받은 시아버지를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신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덜덜 떨면서 시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빌고 있었고요. 아빠, 진짜 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안 돼요? 제가 남자친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헤어지려고 해도 마음이 너무 커서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제 뱃속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심장까지 뛰는 아이를 이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저 진짜 정신 차리고 잘 살게요. 제발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자식을 내 사위로 보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그놈은 사위로 인정을 못한다. 네가 수술하지 않고 네 뱃속에 있는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면 너도 내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놈이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으라고. 내 도움 절대로 바라지도 말고 그냥 그 백수 한량놈이랑 지지고 먹고 살아.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당장 짐 싸서 나가. 시아버지는 절연 선언을 하고서는 그날 바로 신우를 쫓아내버렸어요. 아무리 그래도 늦둥이 딸이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온 딸인데 단박에 끊어내겠어 하고 생각을 했었지만 우리 시아버지도 성격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것이었죠. 절연 선언을 하자마자 짐도 대충 던져주고는 나가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저랑 남편 둘 다 아무 말도 못했다니까요. 홀몸으로 돌아올 거 아니면 두 번 다시는 내 집에 발도 들일 생각하지 마라. 알겠냐?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고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생각도 하지 마. 너 같은 딸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하다. 그동안 아주 오냐오냐 해줬더니 끝까지 사고를 쳐? 당장 나가. 신우는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백수 한량놈인 남자친구와 혼인신고까지 하고 어디서 지내고 있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있다가 출산이 임박해서야 이제 와서 어쩌겠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시댁에 다시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얄짤없이 그런 신우와 시매부한테 소금을 뿌리면서 쫓아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시아버지를 설득했지만 시아버지는 넘어오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셨고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우리 딸인데 출산까지 임박했는데 손주도 안 보고 싶어요? 얼마나 귀여울지 상상도 안 가는데 이제 그만 고집 꺾고 받아줍시다. 예? 당신이 자꾸 그렇게 받아주니까 저기 집애가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야? 꼴도 보기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손주 그런 거 없는 셈 치고 살면 된다. 지 팔자 지가 꼰 거지. 내가 수술하고 돌아오면 받아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 고집 부려가면서 그 남자 좋다고 떠난 기집애를 내가 왜 받아줘 이 사람아. 절대 안 받아줘. 그런 소리 할 거면 당신도 나가. 그 뒤로 시아버지는 신우가 찾아와도 문도 안 열어주기 시작했고 질질 짜면서 찾아오는 신우의 꼴이 보기 싫다고 하시면서 집까지 이사를 해버리셨어요. 정말 우리 시아버지도 성격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그러니 애지중지 딸내미를 키워온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꼴도 보기 싫었겠어요.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정말 지옥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답니다. 저만 아주 대역죄인이 되었거든요. 사실 그때 제가 뭘 알고 신우가 임신했냐는 말을 던졌겠어요. 만약 제가 알고 있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나 신우이의 편을 들어줬겠죠. 저도 몰랐으니까 했던 실수였는데 시어머니는 모든 죄를 저에게 덮어씌우고 싶어 했어요. 정말 장난으로 던진 말이었는데 그게 사실일 줄 알았겠냐고요. 저도 솔직히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고는 신우가 쳤는데 왜 욕받이는 제가 해야 하는 건지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억울하고 또 억울했지만 저도 시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죠. 제 입이 방정인데 어쩌겠어요? 거기다가 저희 집안의 돈줄은 모두 시아버지가 꽉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우리 시아버지가 또 투자 쪽으로는 눈이 엄청나게 밝은 사람이라서 젊었을 때부터 투자를 해왔던 것들이 잘 풀려버린 덕분에 현금을 쌓아두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더 미칠 지경이었겠죠. 시어머니는 시집을 온 이후에 단 한 번도 돈을 벌어온 적도 없었고 돈으로 뭐 고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시아버지의 재산에 오롯이 의지를 하고 사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딸을 도와주고 싶어도 시아버지가 저렇게 틀어막고 있는 이상 줄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한 거죠. 저희 남편이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취업을 할 때까지도 시아버지는 용돈을 아낌없이 도와주시던 분이셨고요. 우리 신우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다녔어도 신우가 가지고 싶다는 게 있다거나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이라도 꺼내면 돈으로는 팍팍 지원을 해주시던 분이었는데 마음에 차지 않는 남자와 사고를 쳐서 결혼했다고 그 지원을 다 끊어버렸으니 우리 신우도 죽을 맛이 없겠죠. 시아버지가 돈줄을 다 틀어막고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신우를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애가 타고 있었고요. 우리 딸이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너는 모르지. 그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가 돈이 없어서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닌다더라. 애가 그 몸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겠니 뭘 하겠니. 그냥 글쎄 손가락만 빨면서 지낸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 이게 전부 다 네 탓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근데 뭐 임신 사실을 천년만년 숨길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신우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다면 징직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결을 하지 않았겠어요? 솔직히 수술을 하려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존재를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 말은 결국에 시기의 차이였던 것이지 이렇게 될 운명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죠. 아이 물론 제가 뭐 입방정을 떨긴 했다지만 아무튼 뭐 신우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탓을 할 사람이 필요하긴 했었겠죠. 우리가 좀 더 시기를 살핀 뒤에 더 계획적으로 임신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네가 거기서 그렇게 폭탄을 던지는 바람에 우리 계획이 전부 무산이 됐잖아. 아니, 어차피 아가씨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아버님께서 어찌됐든 반대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제가 갑자기 던진 말 때문에 사건이 커지긴 했지만 네 입방정만 아니었으면 지원 빵빵하게 받았을지도 모르지? 아휴, 백수인 사위놈도 답답해 죽겠는데 너까지 숟가락을 얹어? 직장도 취직 못해서 배달일 같은 거 해가지고 일당 벌어온다고 하던데 애 키우는 걸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어미 마음이 편한데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해주고 내가 정말 속상해 죽겠다 이 말이야. 하도 시어머니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우리 남편이 몰래 신우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긴 했지만 사실 저희 부부라고 돈이 나만 하는 처지는 아니었거든요. 집 대출금 갚고 노후자금 모으고 하다 보니까 여윳돈이라는 게 많이 부족했고 신우에게 도와줄 수 있는 금액이 시원치 않긴 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긴 하지만 본인도 결혼하고 싸운 부라고 하시면서 신혼 때부터 집에서 다 해결을 해주면 안 된다고 스스로 벌어서 해보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구할 때 돈을 보태주시지도 않으셨었고요. 신혼 생활하면서 크게 금전적으로 보탬을 주신 건 없었어요. 생일날에 용돈이나 쓰라고 하시면서 돈 크게 선물을 해주시는 거 말고는요. 남편은 그런 와중에도 동생이 너무 불쌍하다고 하면서 몰래 도와주고 있었으니까 돈을 모아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제 입으로 인한 실수니까 뭐라고는 못해도 정말 속이 너무나도 상했었죠. 솔직히 그 자리에서 농담이랍시고 그런 말을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건 사실이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 부부한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크게는 못 도와줘도 자잘하게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다. 네가 조심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무튼 우리 딸이 아이 키우면서 부업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내 눈으로 봐야 한다니 정말로 불쌍해 죽겠다 이 말이야. 아이고, 내가 우리 딸을 얼마나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신우가 그동안 시부모님 품에 쌓여서 고생 한번 안 하고 살다가 애까지 생긴 마당에 고생을 하면서 사니까
저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제 처지는 결국 이 집안의 모든 욕바지가 되는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사람도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거의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9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는 동안에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되니까 저도 처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우리 시아버지가 제 편을 좀 들어주긴 했었는데 워낙 본인의 재산을 불리는 일 말고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 시어머니가 뒤에서 몰래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은 시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참나, 너는 참 넓은 집에서 난방 빵빵하게 틀어놓고 잘도 산다. 도대체 집 온도가 몇 도냐? 난방비 아까운 줄도 모르고. 우리 딸내미는 말이야, 냉기가 도는 집에서 인형 눈깔 붙이면서 애 분유값이나 벌고 있다고 하던데 너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허리나 찢고 있고. 아이고야, 아주 살맛 나겠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서 집 온도를 올려놓은 걸 가지고 비꼬는데 처음에는 그냥 주눅이 드는 수준이라서 견딜만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저에게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나도 네 시애비한테 돈줄 틀어막혀서 여윳돈 하나 없는 거 잘 알지 않니? 니네 부부가 매달 100만 원 정도만 도와줘도 쟤네 살림이 좀 틀 것 같은데 말이야. 아, 그리고 우리 딸이 고기 반찬이 먹고 싶은데 고기값이 많이 올랐다고 징징거리더라. 가서 소고기도 좀 사주고 반찬도 좀 해주고 해라. 저도 제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몇 번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는 건지 명절이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누구 때문에 우리 딸은 이런 화목한 분위기에도 못 즐긴다면서 한숨을 푹푹 쉬어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주 작정을 하는 사람처럼 저를 점점 올감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멀쩡한 직장에 다니면서 호의호식하니까 아주 좋지. 우리 딸은 취직 하나 제대로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아이 누구는 참 잘 먹고 산다. 신우가 취직 못하는 건 왜 제 탓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막말로 일을 구해서 하려고 하면 뭔들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지만 신우가 아이 키운다고 안 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저도 이 정도면 슬슬 심퉁이 나길래 솔직하게 시어머니한테 말을 했죠. 어머님, 솔직히 아가씨가 어디 동네 커피숍이라도 취직하면 돈 버는 게 어렵겠어요? 힘든 일은 하기 싫고 쉬운 것만 찾다 보니까 돈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일하는 걸 포기한 건 아니고요. 얘는 뭐가 어째고 어째? 우리 딸이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속편한 말을 하니?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딸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하호호하고 있을 텐데 말이야. 아휴, 뭐 그렇긴 하지. 내 동생이 고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앤데 아휴, 애까지 키우면서 그 고생을 하고 있으니 아버지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용서해 주는 게 어때요? 시간도 꽤 지났잖아요. 그런 소리 할 거면 너네도 이만 집에 돌아가라. 며느리 말 틀린 거 하나 없어. 고생하기 싫으니까 돈을 적게 벌고 가난하게 사는 거지. 나한테는 따로 없다. 지가 좋다고 그 고생을 하러 나갔는데 왜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 말도 꺼내지 말라고. 알겠어? 시부가 그렇게 신우에 대해서 화를 내고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스란히, 아니 2배로 저에게 돌려주더라고요. 저도 뭐 결혼을 하고 시간이 꽤 흘렀으니까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임신을 언제 할 거냐고 묻더니만 임신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이유는 더 대단했고요. 너까지 임신을 하면 말이다. 우리 딸의 입지가 더 좁아지지 않겠니? 네가 손주까지 낳아버리면 우리 남편이 우리 딸 안 보고 살 게 뻔한데 손주 보고 싶어서 우리 딸한테 애가 탈 때까지 임신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뭐 제가 제 마음대로 가지겠다 안 가지겠다 이게 조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결혼을 한 지 딱 3년 차가 되었을 때 임신을 했는데 시댁에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아이고야, 너무 잘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아기 울음소리가 판을 치겠구나.
내가 얼마나 손주를 기다려왔는지 정말 장하다. 잘했어. 너는 생각이 있니 없니? 내가 그렇게 임신을 미루라고 말을 했는데 털컥 임신을 하는 건 뭐야? 나한테 뭐 반항이라도 하겠다는 뜻이야? 임신을 하면 어떡하냐고. 우리 딸이 점점 더 집에 올 수 있는 핑곗거리가 사라지는 건데 도대체가 정신머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내가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어머님, 임신했다고 축하를 해주셔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아가씨는 이미 자기가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아가씨가 그렇게 산다고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요. 아버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좋다고 집 나가서 살고 있는 건데 저한테 왜 화풀이를 하세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요. 뭐가 어째고 어째. 아휴, 그게 지금 할 말이야? 그 어린애가 그러면 애를 낳겠다는데 애 없이는 못 살겠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네가 가진 애를 그렇게 쉽게 보내버릴 수가 있어? 나는 정말로 네 머릿속이 궁금하다. 궁금해. 이 여편 애가 미쳤나 진짜? 보자 하니까 임신한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내가 안 보겠다는데 당신이 왜 엄한 며느리를 자꾸 난리야? 응? 지가 그 남자랑 헤어지지 못해서 나가서 살겠다고 선택을 했는데 도대체 왜 며느리한테 화풀이를 하느냐고. 아무리 사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인데 그렇게 매몰차게 보낼 수가 있냐고요. 자식이 그런 선택을 했으면 지지해주는 방법도 찾아볼 생각을 해야지. 냅다 우리 집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말라고 옷까지 몇 개 던져주고 나가라고 하는 게 그게 맞는 행동이야? 내가 그런 선택을 하라고 했어? 쥐가 한 거잖아, 쥐가. 막말로 내 딸이지만 지가 선택한 대로 해서 잘한 게 뭐가 있어. 걔는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세상 물정도 하나 모르는 기집애야. 고생도 해보고 해야 지가 어떻게 살지 미래를 그리고 살지 않겠냐고. 당신이 힘들다 하면 도와주니까 아직도 그 모양으로 살고 있지. 딸이잖아요, 여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인데 당연히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도와주는 게 부모의 기본 소양 아니에요? 당신이 너무 매몰차단 생각은 안 해봤어요? 내가 절대로 도와주지 말라고 했어. 지가 선택한 길이라고. 당신이 그 기집애 도와주겠다고 하면 죄다 쫓아낼 줄 알아. 아들로도 마찬가지다. 내 돈 한 푼도 못 받아가고 한 푼도 못 써. 돈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데 그렇게 아끼는 딸이라고 하더니만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구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돈줄 틀어막겠다고 하니까 다들 딴청을 부리는데 아주 기가 막혔어요. 시아버지가 앞으로 신우한테 돈을 흘려보낸다거나 연락이라도 하는 날에는 다들 집에서 쫓아내버리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부터 시어머니는 아주 조금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랑 마주치지 않고 살고 싶은 마음에 무슨 날이 아닌 이상은 시댁에 남편 혼자 보냈고요. 일부러 더 찾아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임신까지 한 마당에 제가 무슨 소리를 듣겠다고 거길 찾아가겠어요? 태교해도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잡아먹고 싶어서 안달이었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신우가 가족들이랑 절연을 하게 된 것들이 남들이 보면 야속해 보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집안의 망신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어디 가서 말을 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숨겼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얼마나 숨길 수 있는 문제겠어요? 친척들이 명절에 모이기라도 하면 사실 궁금해할 법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가 대충 둘러대면서 신우 이야기를 회피하고는 했어요. 뭐 지방에 취직을 해서 내려가 있다. 공부하느라 바쁘다. 그러면서 명절에도 얼굴 비추기 힘들다고요. 시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때마다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주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변명을 하는 것도 속상했나 봐요. 꼭 그런 변명을 한 이후에는 저를 또 쥐잡듯이 잡더라고요. 그때 제가 입방정만 안 떨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면서 말이죠. 저도 이걸 정말 몇 년이나 들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일이 터지게 되었죠.
왜 자꾸 제 인생에만 이렇게 신경을 살살 긁는 일이 생기는 건지 정말 제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았나 봐요. 제가 회사를 만삭 때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키우게 되면서 이제는 육아휴직을 쓰게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취미가 베이킹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마다 베이킹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돈을 좀 모아서 작은 빵집 하나를 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틈틈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 공부가 또 너무나도 재밌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이 딱 들어맞으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쉴 틈 없이 순식간에 지나갔고요. 근데 회사 일이랑 공부를 병행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도 많았고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시간도 빼앗기고 피로도도 장난 아니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회사까지 다니면서 제가 젤 뻔 공부까지 하루가 정말 4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저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행동들도 잔소리를 하는 것들도 신호 타령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이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아무튼 가게를 창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를 다 쏟아붓는 사람처럼 엄청나게 바쁘게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고 제 나이는 45살이 되었어요. 사실 여자 나이 45살이면 꽤 많이 먹은 나이잖아요. 100세 시대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아직 젊다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더 이상 승진이 어려웠고 버티기 힘든 시점이 되었기도 하고 해서 저는 소원하던 빵집을 차리고 싶다는 의사를 남편에게 밝히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제빵에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을 하게 되었고 시기가 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나름 준비를 잘해왔고요. 아무튼 나는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다고 봐. 내가 잘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자격증도 땄고 했으니까 가게를 열었으면 해. 창업을 하겠다는 거잖아. 근데 그러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될 텐데. 요즘 가게 자리도 비싸고 제빵 관련된 기계들은 비싸지 않나? 돈은 있어? 나름 모아둔 돈은 있긴 있어.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성과금 모아두었던 것도 있고 통장 안에 따로 모아둔 돈이 조금 있기는 해서 그 돈으로 시작을 해볼까 해. 나도 비싼 기계들은 못 들여놓지. 그만큼의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일단 시작을 하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일단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자. 가게라는 게 그냥 일단 오픈을 했다가 잘 안 되면 큰 리스크를 껴안게 되는 건 사실이잖아. 당신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 한 방에 날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생각을 좀 해보고 결정하자고. 저희 부부에게는 앞으로 들어갈 돈이 무궁무진한 아이들도 있었고 하니까 시작을 막 끊어버릴 수가 없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고민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가게를 오픈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빵 실력에 자신이 있기도 했고 긍정적으로 남편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현은 확실하게 했죠. 사실 그동안 남편이 제 일을 쭉 지지를 해주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쎄 우리 남편이 이 사실을 시댁에 가서 홀라당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빵가게를 차리고 싶어 한다고 그냥 꽂아버린 거죠. 제가 그동안 틈틈이 빵을 만들어서 남편 손에 들려보내서 시댁에 가져다 준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물론 저는 시어머니가 보기 싫어서 발길을 끊었으니까 일부러 남편 손에 들려보냈던 거죠. 빵 주고서 신호타령 듣기는 싫었거든요. 명절이 되어서 시댁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가게를 차리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게를 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면서. 그래. 내가 생각했을 때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 나이쯤 되면 회사 생활이 힘들 수도 있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말이야.
나이를 더 먹기 전에 지금 딱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근데 가게를 차리려면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가게를 차리려고 해? 설마 지금 우리한테 돈 달라는 소리 하려고 그 이야기를 꺼낸 건 아니지? 우리도 그럴 돈 없다. 그리고 그럴 돈이 있었으면 징직의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나누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딸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글쎄 지하 단칸방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더라. 내가 정말로 속이 상해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누구는 호요식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이 사람이 왜 또 잊고 사는 딸 이야기를 꺼내고 그래? 그 기집애가 생각이 있었으면 몇 날 며칠을 와서 빌었어야 했지. 그럴 용기도 없고 자존심만 부리는 계집애한테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어. 9년이나 지났네 이 사람아. 9년이면 곧 강산도 바뀔 시기야. 아이고, 내가 오죽 속상하면 아직도 이렇게 울고불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겠냐고요. 자기 딸을 그렇게 매몰차게 버릴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한동안 잠잠하던 이 사람, 꼭 며느리 얼굴만 보면 쥐딸 얘기를 그렇게 해대. 쥐딸? 내 딸이지. 응? 당신 딸이기도 하고.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는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시부모님 두 분이서 싸우기 시작하는데 저는 왜 또 여기서 새우등이나 터지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고 시어머니는 거의 발악을 하듯이 온몸을 비틀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어요. 우리 딸 불쌍하다 불쌍해. 돈도 없는데 며느리는 뒷주머니 쳐서 모은 돈으로 빵가게나 차린다고 하고. 지겨워 죽겠더라고요. 또 제 탓을 하는데 누가 안 지겹겠냐고요. 그러니 제가 시댁의 발길을 끊고 살 수밖에 없죠. 남편도 나중에는 듣다 지겨웠는지 웬일로 그만 좀 하라고 시모를 말리는데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시모 저러는 꼴 보기 싫어서 가보겠다고 인사를 하고는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이럴 때는 무관심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반응을 하면 할수록 시어머니가 더 난리를 치는데 제가 뭐 한다고 미끼를 던져주겠어요. 그냥 집에 와버리니까 그 꼴은 안 봐서 좋더라고요. 저는 일단 제 꿈이 먼저였으니까 가게 자리도 알아보고 시아버지가 지지를 해준다고 하니까 은근히 용기도 생기고 해서 발로 뛰기 시작했죠. 그러던 도중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좋은 자리가 났는데 가게 자리 한번 보겠냐고요. 그때 제가 회사 일이 꽤 바빴던 주간이라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한 날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대신 부탁을 했더니만 남편이 자리를 한번 보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나 지금 부동산 와서 가게 자리 확인했는데 여기 자리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도로변에 있기도 하고 가게 평수도 적당하고 보증금이 조금 세긴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겠어. 내가 계약을 해도 되겠어? 자리가 빨리 나갈 것 같거든. 돈을 어디다가 뒀어? 위치 설명부터 가게 평수의 사진까지 딱 찍어서 보내주는데 그 자리가 우리 집이랑도 가깝고 제가 오며 가며 탐을 냈었던 자리이기도 했었단 말이죠. 당장 계약금이라도 걸어달라고 통장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줬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일이 잘 풀리겠거니 싶었는데 그 뒤로 남편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날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 계약금 걸었냐고 물어봤어요. 잘했고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당신이 바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출근하느라 고생했으니까 푹 쉬어. 그래도 일단 부동산 사장님이랑 통화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고 내 가게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고 말이야.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전화를 걸겠다고 그래. 그 평일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낫지 않겠어? 오늘 주말이잖아. 퇴근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4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퇴근을 했겠어? 아니면 지금 부동산으로 가서 물어볼까? 전화 한번 걸어보고 직접 가서 다시 봐야겠어. 사진으로는 보니까 좋긴 하던데. 그러면서 전화를 걸었더니만 남편이 계속 말리는 거예요. 짜증나서 왜 이러는 거냐고 하는 순간 부동산 아저씨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얼음이 되어 있고 저는 천하태평하게 부동산 아저씨한테 계약금 잘 받으신 거냐고 언제 서류를 작성하는 게 좋겠냐고 물어봤죠. 지금이라도 당장 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의문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서류를 언제 작성을 하냐니요? 그 자리 계약 안 하신다면서요? 계약 안 하시겠다고 남편분께서 전화하지 말라고 해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뭔가 이야기가 잘못 오간 건가요? 저는 서둘러서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주말 동안 천천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순간 뒤통수를 맞은 듯한 느낌이 딱 들고 싸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에게 제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통장 비밀번호까지 전부 다 알려줬었잖아요. 남편이 우물쭈물하면서 안 주려고 하길래 당장 내놔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통장을 받아채고는 확인을 해보니까 저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9년간 정말 성실하게 월급을 쪼개서 모으고 모은 돈으로 안전하게 투자까지 하면서 20만 원, 30만 원씩 이득 본 거 저금하고 해서 겨우겨우 2억을 모아뒀는데 통장 잔고가 5,600원인 거예요.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내 돈 다 어디 갔어? 이 통장에 분명히 2억이 들어가 있었는데 내 통장에 있는 돈 다 어디에 갔냐고. 빨리 말해. 나 지금 답답해 죽겠으니까 당장 사실대로 말해. 그게 사실은 천천히 설득을 하려고 했어. 내 동생이 말이야. 몇 개월 전부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돈을 좀 보태달라고 말을 했었어. 자기도 아이를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 옷가게를 차리는 것만큼 돈이 남는 장사도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지금 아가씨 사업하는데 내가 모은 돈을 전부 보태줬다는 거야? 아니, 아이 옷 사서 팔고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왜 필요한 건데? 사업 자금 5천만 원 쓰라고 보내주고 나니까 아이까지 키우고 있는데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집 구하라고 돈을 더 보태주고 싶더라. 통장에 1억 5천이라는 돈이 있었는데 그 돈으로는 사실 창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해서 그냥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다 보내줬어. 이 인간 도른 거 아닌가요? 제가 언제 계약금을 걸게 될지 몰라서 통장의 이체 한도를 최대치로 올려두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체가 가능했던 거죠. 5천만 원씩 4번에 걸쳐서 신우한테 송금을 했더라고요. 저는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남편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들, 손에 잡히는 것들 다 집어던지면서 울분을 토해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심경으로 그 돈을 모았는지 다 알면서 그 돈을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당신 마음대로 아가씨한테 줄 수가 있냐고. 나한테 상의를 한 것도 아니고 내 돈인데 내 돈을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써?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우리 사이에. 우리가 남이야? 그리고 막말로 내 동생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너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뻔뻔하다 뻔뻔해. 지금 나한테 필요도 시원찮을 판에 뭐가 어쩌고 어째? 네 돈도 아니고 왜 내 돈으로 생색을 내는 건데? 그거 내가 생활비 빼고 남은 돈 모은 거라고. 그래, 내 덕분에 모을 수 있었던 돈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야? 내가 생활비를 보탰으니까 당신 월급이 남아서 돈 모을 수 있었던 거잖아. 솔직히 내가 더 잘 벌어서 내가 더 돈 많이 준 것도 한몫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어느 정도의 지분은 있는 거 아니냐고. 당신 때문에 인생 망해버린 내 동생을 위해서 그냥 보상해준 셈 치자. 응? 서로 좋잖아. 2억이라는 돈을 줬으니까 우리 엄마도 더 이상 당신한테 뭐라고 말 못하겠지. 잔소리 안 듣고 살고 싶어 했잖아.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라고 가만히 당하고 있을 줄 알아? 당신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다 말할 거야. 당신이야말로 두고 봐.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 친 거? 내가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내가 당신을 믿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게 내 가게를 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어떻게 버텨왔는데
정말 나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 당신 나한테 이런 짓 한 거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저는 그대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길로 바로 시댁으로 날아가 버렸어요. 시댁의 초인종을 누르니까 시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문을 열어주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말을 했는지 신우가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소식을 들은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에 정말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단판을 지을 것이 시어머니는 아니었기 때문에 씩씩거리면서 시댁으로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가 또 야질야질하게 제 속을 긁더라고요. 예, 너는 그동안 아주 돈도 알차게 모아놨더라. 아이, 그래도 그 돈 덕에 내 딸에 대한 마음의 빚은 좀 덜은 것 같지? 참 잘했다. 그렇게 한 방 크게 도와줄 줄 알았으면 내가 그동안 잔소리를 좀 덜 할 건데. 너는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좀 주지. 뭐 그렇게 간을 보다가 이제 와서 그랬어. 아유, 검탱이 같으니라고. 그 말에 제가 너무나도 열이 받아서 눈앞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바로 그냥 시어머니 멱살을 잡으면서 이리저리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시어머니를 휘둘렀어요. 저도 뭐 제정신이 아니라서 멱살을 잡은 거나 다름없었죠. 2억이라는 돈이 제 눈앞에서 갑자기 증발을 해버렸는데 제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세요. 2억이 갑자기 제 손에서 사라졌는데 아니 정말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제 앞에서 할 말이에요? 마음의 빚을 덜어? 내가 왜 덜어? 지팔자 지각꾼년한테 내가 왜 마음의 빚을 가져야 하는데 왜 나한테서 그 돈을 내놔라 말아 하는 건데? 다들 내 돈을 그렇게 쉽게 훔쳐가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게 사랑같이 안 느껴져. 알아? 내가 내 가게 차리려고 모은 돈인데 왜 니들이 마음대로 쓰냐고. 아이고, 인연이 미쳤나? 이거 안 나. 아유, 숨 막혀 죽겠다. 야야, 이거 놓고 말해. 네가 미쳐서 지금 시애미를 해하려고 하는 거야? 이 손 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를 치니까 시아버지가 화들짝 놀라서 나왔고 저를 보면서 이게 무슨 개판이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참아왔던 울분이 터지면서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래요. 그동안 어머님이 나한테 시집살이 시키고 나만 보면 아가씨 이야기를 꺼내서 사람 마음 불편하게 하고 그랬을 때도 그래 그냥 분풀이할 곳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내 입으로 방정이라 아가씨 인생에 내가 걸림돌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죄책감에 그냥 다 수긍하고 참으려고 했다고요. 근데 내가 가게를 차리려고 모아두었던 내 피 같은 2억을 나한테 허락도 없이 지들끼리 쏠랑 가져간 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버님, 제 돈을 가져갔다고요. 내 가게 보증금, 내 가게 차릴 돈 2억을. 이게 무슨 소리야? 당장 전화해서 내 아들놈 들어오라고 해. 2억을 누구한테 뭘 어째? 누가 가져가? 아니, 좀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 며느리는 우느라 정신없으니까 당장 그 아들 새끼 튀어오라고 해.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튀어오라고 하니까 남편이 20분 만에 날라왔더라고요. 남편이 그래도 시아버지는 무서워하는 편이라 그런 건지 뭔지 아무리 밟아도 20분 안에는 못 오겠던데 총알 같은 스피드로 나타났죠. 그리고 저는 계속 울고만 있었고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을 하라고 하면서 2억을 가져간 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까 남편 그 모질한 새끼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유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어요. 결국에는 울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는 채가 진정을 하고 말을 했죠. 제가 가게 차린다고 모아둔 돈 2억을요. 남편이 글쎄 아가씨한테 보냈더라고요. 아가씨 사업자금 보태주고 집 얻으라고 그 돈을 전부 다 송금했다고요. 저 더 이상은 이 모자란 놈이랑 못 살겠어요. 제가 시집살이 당할 때도 단 한 번의 제 편을 안 들어준 놈이에요. 저 이혼할래요. 미친놈, 이건 미친놈 아니야. 아니, 네 돈도 아니고 며느리가 가게 차리려고 모아둔 돈을 왜 그 기집애한테 줘? 아니 여보, 제가 뒷주머니 찬 거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생활비 내고 쓰는 건데
지 혼자서 그 돈을 모았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돈이나 다름없는 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펼치고 앉아 있어? 내가 그 기집애 도와주면 2번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했어 안 했어? 지가 좋다고 집 나가서 백수 새끼랑 살고 있는 건데 집 팔자 지가 꼰 거 아니냐고. 분명히 내 도와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거를 어겨? 그것도 며느리가 가게 차리겠다고 모아둔 돈으로? 아버님, 저 못 살아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산다고요. 이혼할 거예요. 아유, 자꾸 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그래.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상황 파악이 안 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게 누군데 감히 나한테 그딴 말을 짓거려? 야, 내 돈 당장 가지고 와. 그러면서 제가 남편의 뺨을 확 날려버리니까 다들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당장 그 돈이 왜 필요한 건데? 가게야 천천히 대출 받아서 열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대출이라는 게 떡하니 존재하잖아. 대출 같은 태평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 돈이 왜 필요하냐고? 너 나한테 이혼 위자료 주려면 그 돈 필요할걸? 내가 그동안 당했던 시집살이 그냥 넘어갔을 줄 알아? 그동안 어머님이 나한테 보낸 폭언들부터 네가 나한테 무관심했던 거, 내 통장에서 네 마음대로 돈 빼간 거, 내 가게 자리 계약 못하게 만든 거, 그거 전부 받아낼 거라고. 알아들어? 참나. 그래. 어디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그걸 뭐 법원에서 들어주기나 할 것 같아? 이 드라마를 봐도 너무 많이 봤어. 언제까지 그렇게 큰 소리 치나 두고 보자. 내가 못할 줄 알고? 내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받은 폭언들 녹음 뜨고 문자 남겨둔 게 누구 조언인 줄 알아? 내 절친이 변호사야,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친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놓으라 하길래 그동안 증거 모아뒀던 건데 너무 잘 됐지? 이게 이렇게 쓸 줄 알았겠어? 저는 그 자리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혼 소송할 거니까 도와달라고 했더니만 남편 얼굴이 파삭 구겨지더라고요. 저 집안 꼴 잘 돌아간다. 내가 분명히 그 집 나간 기집애 편 들어주면 국물도 없을 거라고 했어 안 했어? 약속을 어겼으니 앞으로 국물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뒤에 저는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배째라던 남편은 꼬랑지 확 내렸죠. 남편 놈에게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습니다. 내 계약금을 날려서 내가 가게를 못 열게 됐으니까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는 건 챙겨야겠다 싶더라고요. 남편 놈이랑은 이혼을 하고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일부 승소를 해서 돈을 조금 더 받아낼 수 있었어요. 법이라는 게 참 공정하더라고요. 그동안 모은 돈도 얼마 없었던 전 남편은 개털로 털려버렸어요. 정말 먼지도 안 나올 만큼 탈탈 제가 다 털어갔죠. 시아버지는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와서는 미안하다며 2억을 현금으로 쏴주셨습니다. 저는 그 돈 그냥 감사하게 받았어요. 주신다는데 거절할 이유가 있나요? 재산 분할로 정리 다 하고 9년간 제가 기여한 기여도 인정받아서 전 남편보다 반 넘게 더 가져갔지만 2억이라는 돈에는 못 미치는 돈이었으니까요. 그지 같은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혼남 되고 시아버지 눈 밖에 나서 아무 도움도 못 준다고 이혼을 당했으니 알아서 살아보라고 쫓겨나자 갑자기 저한테 남편을 버리는 게 어딨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게 왜 제 탓인지, 그럴 거면 징직에 잘하든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생활비도 끊어버렸다고 하대요. 그러더니 시아버지는 재산을 아들, 딸 못 준다고 사회에 기부할 거라는 유언장까지 박아버렸다는 소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박장대소를 했네요. 근데요, 여기서 더 대박인 건 시아버지가 우리 아이들한테는 물려줄 돈 있다고 따로 빼두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또 손주 사랑은 지극정성이었거든요. 저는 7개월에 걸쳐서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재산 분할까지 양육비까지 다 받아냈고요. 전 남편은 그 과정에서 모든 돈을 다 털리고 정말 개털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시아버지가 돈 안 준다, 유산 안 준다 했으니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물론 이혼한 마당에 제가 알 바는 아니더라고요.
이혼하고 3개월 딱 지나니까 저한테 와서 빌더라고요. 저랑 같이 살 때가 행복했었다며 이미 떠난 기차를 왜 붙잡는 건지. 그러게 있을 때나 잘하지 그랬냐고 한마디 쏴주고는 연락 끊어버렸어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빵집을 오픈할 가게 자리 계약도 완료했어요. 그 뒤로 8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빵집 오픈했고 매출도 감사하게 잘 나오는 중이랍니다. 신우 그 기집애는 정신 못 차리고 사업 한해 뭐하네 하더니만 돈 생기니까 흥청망청 사치 부리다가 이사도 못 가고 돈 다 썼다고 전 남편한테 돈 좀 더 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어디 개벌은 남주나요? 그럴 줄 알았지. 이전 신우 때문에 이혼당하고 유산도 못 받게 된 마당에 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결국에는 전 남편이랑 이전 신우랑 치고받고 싸웠다고 하대요. 그것 또한 제 할 바는 아니랍니다. 이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 생활비 한 푼도 못 받아서 돈 없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전 남편한테 돈 달라 한다고 하고 전 남편 그놈은 저한테 꼬박꼬박 양육비 줘야지 등골이 휜다 하대요. 시아버지가 정말 끝까지 그 유산을 기부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아주 고소해 죽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메뉴에 참깨빵을 추가했다니까요. 앞으로도 제발 아무 유산도 못 받고 전전긍긍하길 바라면서 저는 제 가게나 열심히 운영하고 제 아이들 열심히 키워나가렵니다. 다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제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